자, 역회로라는 거는 저희가 임피던스 회로 A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A라는 회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B라는 회로를 같이 묶어서 회로를 두 개를 짬하게 되면 새로운 회로가 생기겠죠. 새로운 회로가 저항만 있는 회로처럼 보이게 하는 회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발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거를 이제 전력을 소비한다고 하게 되면 전력을 100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이제 소비하는 쪽에서도 똑같이 100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100% 쓰는 거니까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L이나 C 성분에 의해서 그 무효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무효 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R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L이나 C에 의해서 소모를 해요. 1학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R이라는 거는 I 스퀘어 R의 형태로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예요. 그리고 L이나 C는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방전했다가 축적했다가 방전했다가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전원 쪽으로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허수축에 나타나는 소자잖아요. 그래서 허수축에 나타나는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줘야 돼요. 실제로 이 허수축에서 사용되는 무효 전력도 그 전력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석탄이나 이런 원자력이나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을 하려면 그 허수축에 해당되는 L이나 C에 의한 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회로를 만들었는데 얘가 허수축에 존재하는 L이나 C에 의한 임피던스 성분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떤 임의의 회로를 뒤에다 또 달아요. 디자인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 두 개의 회로에 짬한 결과물이 합쳐진 결과물이 이 알만 있는 회로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의 망을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 A라는 회로망에 B라는 회로망을 붙여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로가 역회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써 있는 거 데스크립션 잠깐 볼게요. 두 개의 2단 자망이 있어요. 2단 자망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Z1, Z2라고 합시다. 제가 요 앞전에 설명드린 거에 Z1이 제가 설계한 회로고 내가 설계한 회로고 Z2가 Z1을 이용을 해서 효율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된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만 먼저 잡고 갈게요. 그 두 개의 곱, Z1, Z2의 곱이 주파수에 관계없는 정수가 되게 하려면 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R은 우리가 수동소자 여지껏 배우는 것 보시게 되면 R과 L과 C가 있는데 저항 R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직류를 가하나 교류를 가하나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인데 L이나 C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로 변하면서 JL과 JC분의 1이 되는데 J 오메가 L과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 그 오메가가 주파수에 종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변하게 되면 L에 의한 ZL과 C에 의한 ZC가 변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파수에 상관없이 정수가 된다는 거는 이 두 개를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Z1에도 LC가 있고 Z2에도 LC가 있는데 LC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두 개가 전부 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값이 변한단 말이에요. 임피던스 값이 변하는 거를 두 개를 짬해가지고 이 주파수에 상관없는 정수가 되게 하려 한다. 두 개를 합쳤을 때 L에 의한 영향이나 C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밖에서 봤을 때 R만 있는 회로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면 정의에 의해서 Z1하고 Z2를 짬해서 곱했더니 어떤 실수가 돼야 돼요. 여기는 K라는 상수를 썼죠. K의 제곱이 왜 제곱의 형태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K나 K 제곱이나 똑같이 정수니까 일단 Z1하고 Z2를 곱했더니 어떤 특별한 상수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 상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K에 대해서 Z1은 Z2의 역회로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 Z2는 Z1의 역회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역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Z1, Z2의 관계는 K에 관하여 역회로라고 하게 되고 쌍대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쌍대회로라는 말 잘 쓰지는 않는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알아두죠. 일단 역회로라는 말, 인버스 서킷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얘가 나오죠. Z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L만 있는 회로예요. Z1은 인덕턴스만 있는 회로라 그 임피던스로 변환을 하게 되면 J 오메가로 곱해가지고 Z1은 J 오메가 L이고 Z2는 C만 있어요. 컨덴서만 있는데 커패시턴스만 있는 회로인데 얘를 임피던스로 바꾸기 위해서 J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두 회로가 역회로인 경우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L 값이나 C 값은 그 물질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인데 걔를 임피던스로 바꿔주게 되면 오메가가 들어가잖아요. 오메가가 들어가니까 오메가는 주파수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1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10일 때 하고 100일 때 하고 임피던스 Z값은 달라지게 돼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L 값은 변하지 않아요. L 값은 물체의 고유의 값이고 오메가를 곱해서 교류를 인가를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바꿔줬을 때 Z 값은 변하는 거예요. 얘가 1이 곱해지느냐 2가 곱해지느냐에 따라서는 임피던스 Z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바뀌면서 값이 변한다. 왜? 주파수가 가변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위의 정의에 의해서 주파수에 관계없는 정수가 되게 하려면 Z1, Z2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J오메가 없어지고 여기 분모에 있는 J오메가가 없어지게 되니까 내가 아까 상수라고 얘기했던 C하고 L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C1분의 L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C도 상수이고 L도 상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거죠. K의 제곱이라는 일정한 상수가 나오게 돼요. 자, K의 제곱에 왜 K의 제곱이라고 표현했느냐는 일단 잊어버리세요. K의 제곱도 상수니까 일단 상수가 나온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인덕턴스 L1과 커패시턴스 C1과는 역회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쌍대성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쌍대성에 의해서 서로 대응되거나 양이 되는 상태, 서로 대응되는 그 콘타이티죠. 양이 되는 상태. 예, 그 역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역회로라는 거를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것 중에서 역회로인 성질을 갖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쌍대성이라는 게 표 3.1에 표현이 돼 있죠. 쌍대성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에요, 성질. 우리가 회로를 배우면서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죠. 전압은 전압대로, 전류는 전류대로, 또 수동소자는 수동소자대로, 능동소자는 능동소자대로 이제 서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면 뭐 남자의 반대는 여자, 여자의 반대는 남자. 뭐 그렇죠. 그런 성질들이 있죠. 서로 반대되는 그런 성질들에 대한 거를 우리랑 관련된 게 뭐가 있나 좀 살펴보고 요 뒤에 이제 쌍대성 역회로를 구하기 위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좀 머리가 좀 아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 개념을 좀 잘 잡고 가면 뒤에 가서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Z1과 Z2는 역회로 관계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비율이 뭐 회로가 어땠든지 간에 복잡해져도 C하고 L의 관계는 어떤 상수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쌍대성 성질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하고 앞으로 배울 거에서 그 쌍대 관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것 중에서 보게 되시면 여기 보면은 전압하고 전류가 쌍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압하고 전류 뭐 그럴 것 같죠? 왜 그러냐면 V는 IR이라고 했잖아요. V는 IR이라고 했으니까는 R이라고 하는 거는 V는 IR에서 전압을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은 저항 R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변해도 전류가 변해도 그죠? 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특수한 어떤 그 상수값을 갖게 되잖아요. 저항 R이라는. 저항 R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전압이 변하게 되면 전류가 변하게 되고 전류가 변하게 되면 전압이 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R이 1이다. 1오음이다 그러면은 전압이 10V면 당연히 전류는 10A가 돼야 되고 전압이 만약에 1V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류도 1A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회로가 있게 되면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전압이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으니까 일정한 상수를 갖게 되는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직렬하고 병렬하고 대칭 관계 있어요. 쌍대성 관계 있고 저항이랑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가 네, 대칭 관계에 있고요.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는 관계가 되겠죠. 서로 이제 역관계니까 두 개를 없애게 되면 일정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리액턴스하고 서섹턴스 요거는 일단 알아두세요.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세 개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와서 보시면 돼요. 임피던스 Z의 역수는 어드미턴스죠. 그리고 인덕턴스의 역수는 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턴스가 되는 거고 에너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 에너지하고 정전 에너지하고 두 가지가 이제 상대성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뒤에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회로망일 경우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말만 좀 볼게요. 개방, 오픈 서킷이죠. 단락, 숏 서킷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회로가 개방된 상태랑 단락된 상태랑은 서로 쌍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마디란 개념이 있고 페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뒤에 한번 읽어는 드릴 거예요.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나무하고 보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디 전압이라는 게 있고 페로 전류라는 게 있고 컷셋이라는 게 있고 페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론으로 설명할 테브난의 정리하고 노턴의 정리 직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쌍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아시면 되고 기준 마디라는 게 있고 뭐 기준 페로라는 게 있어요. 마디하고 페로가 서로 쌍대 관계이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갈 거예요. 이제 심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나 공사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따본 적이 없어서 기사나 공사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개수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가 3학점짜리 4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학기 동안 2학기만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병렬 삭제하고 직접적으로 진도 나가는데 관련이 없는 거는 지금 제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거에 해당이 돼요. 개방하고 단락 빼놓고 나머지 개방 단락 태분한 노턴의 정리 요거 빼놓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스킵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역회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꼭 알아야 될 거는 전압, 전류, 직렬, 병렬 그리고 인덕턴스, 커피시턴스 요거 세 개만 병렬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만 저희가 명심하자 그랬잖아요. 전압하고 전류의 쌍대 관계, 그리고 L,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쌍대 관계, 그리고 직렬, 병렬의 쌍대 관계, 이 세 가지 특성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역회로를 구할 거예요. Z1의 역회로 Z2 보시는 것처럼 Z1이라고 표현된 요 역회로 우리가 이런 회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정한 곱했을 때 두 회로를 합성을 했을 때 일정한 상수를 갖게 되는 그런 회로 역회로를 만들기 위한 Z2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쪽
A 컬럼에 있는 회로들의 역회로를 B 컬럼에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회로 안에 L 하나만 있죠? L0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죠? L0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L만 있는 회로니까 역회로를 구하면은 C만 있는 회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환을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게 되면 옆에 있는 회로 Z2는 C만 있는 회로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쵸, L을 C라고 바꾸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되게 쉬운데 값도 그대로 가져가요. 여기 L0가 만약에 1 헨리였다. 그러면 이쪽으로 C0가 1 페럿이 되는 거예요. 1 헨리였다 그러면은 1 페럿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변환을 시키고 L을 C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값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값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회로가 C다. 커패시턴스만 가지고 있는 회로다라 그러면은 그거라 역회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값은 그대로 페럿의 값이 헨리 값으로 넘어가고 L로 바뀌는 회로 소자는 C가 L로 바뀌는 어렵지 않죠? C가 L로 바뀌는 그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직병렬 관계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회로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회로까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회로는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니까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거니까 두 번째 회로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은 L2가 있고 C1이 있죠. L2 맞죠? L2하고 C1이 직렬 연결된 회로가 있어요. 직렬 연결된 회로가 있으면 이 L은 C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이 C는 L로 바뀔 거예요. L로 바뀌는데 그 값이 앞에 있는 L이 C로 바뀌면서 L 값에 해당되는 게 C 값으로 바뀌게 되고 뒤에 있는 C 값이 해당되는 게 L 값으로 바뀔 거예요. 값이. 그죠? 그거를 변환을 시켜 보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요 C가 요 C에 해당되는 게 여기 L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값이 C1이라고 돼 있는 게 L1으로 바뀌었죠. 소자는 C에서 L로 바뀌면서 그 값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L이 있는데 인덕턴스가 여기 C로 바뀌었어요. C로 바뀌어주고 값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값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 회로는 회로 소자 L하고 C가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직렬의 쌍대 관계에 있는 병렬 회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두 소자를 바꿔준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화번 그쵸? 능동 소자가 없죠. 그쵸? 능동 소자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바꿔준다든가 전류원을 전화번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거고요. 전화번 전류원 바꾸는 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수동회로에 있어서 L이 C로 바뀌고 C가 L로 바뀐다. 그리고 직렬이 병렬로 바뀌고 병렬이 직렬로 바뀐다.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응용을 해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L과 C가 병렬 연결돼 있죠. 그죠? 병렬 연결돼 있는 게 회로를 보게 되면 L과 C가 병렬 연결돼 있는 게 L과 직렬 연결돼 있죠. 병렬 회로가 하나 있고 직렬 회로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럼 병렬 회로를 직렬로 바꿔주고 소자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직렬 연결돼 있는 걸 병렬 연결로 바꿔주면 되죠. 순서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먼저 병렬 연결된 거를 직렬 연결로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L이 여기 있는 C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C가 여기 있는 L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L하고 C가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직렬 연결의 형태로 바뀐 거죠.
괜찮죠? 근데 이 회로가 요 L0하고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L이 C로 바뀌면서 요 직렬 연결돼 있는 거를 병렬 연결로 바꿔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L하고 C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를 C하고 L이 병렬 연결된 걸로, 직렬 연결된 거로 바꿔주고 그 값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 회로가 L하고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를 C와 병렬 연결된 형태로 바꿔준 거죠. 이해 가시죠? 위에 있는 거 다 이해하셨으면 밑에 있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역구로 한번 바꿔볼까요? L하고 C가 직렬 연결돼 있는 게 C와 병렬 연결돼 있죠? 회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얘는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회로 숫자를 바뀌어주고 병렬 연결될 거고. 그쵸? 그 회로하고 밑에 있는 C는 직렬 연결돼 있죠? C는 L로 바꿔줘야 할 거고. 그죠? 그래서 L하고 C가 직렬 연결돼 있는 게 C하고 L이 병렬 연결된 형태로 바꿔주고 그게 다시 C하고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L하고 직렬 연결돼 있는 형태로 바꿔준 거죠. 메뉴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1헨리가 됐던 몇 페럿이 됐던지 간에 값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변환시켜가지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볼까요? 네, 보시게 되면은 L하고 C하고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C하고 L하고 직렬 연결된 형태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병렬 회로가 있는 게 L하고 C하고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게 C하고 L하고 직렬 연결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회로가 보시게 되면 직렬 연결돼 있죠. 병렬 연결된 게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회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직렬 연결돼 있는 거를 병렬 연결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점점 회로만 복잡해질 뿐이지 그 변환하는 시퀀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소자를 바꿔주고 집병렬 형태를 순차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회로를 잠깐 볼게요. 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변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L하고 C하고 직렬 연결돼 있고 L하고 C하고 직렬 연결돼 있는 게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요 회로를 병렬로 바꿔줄 거고 요 회로를 병렬로 바꿔줄 거예요. 그거를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직렬로 바꿔주면 되죠. 순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먼저 L하고 C하고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C하고 L이 병렬 연결돼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회로를 끊어서. 그죠? 밑에 있는 회로를 보시게 되면 L하고 C하고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L하고 C가 C하고 L이 병렬 연결된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소자를 바꿔주고 직렬 연결된 상태를 병렬 연결된 상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렬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뒤에 이제 연습 문제에도 나오고 할 텐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역회로를 구해 볼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은 다른 형태죠. 네, 이게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환하는 거를 제가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해요. 학번이 짝수인 경우랑 학번이 홀수인 경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학번이 짝수이면 왼쪽 거, 홀수이면 오른쪽 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A, B, C, D 소자가 있는데 C하고 L이 있죠? C하고 L이 있어요. A는 학번 끝자리, B는 끝에서 두 번째, C는 끝에서 세 번째, D는 끝에서 네 번째. 근데 A, B, C, D 학번에서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가 숫자 중에서 0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숫자 5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세 개를 이렇게 뜯어보시면
뜯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뜯어서 직병렬 살태가 몇 개 나오는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직렬은 병렬로, 병렬은 직렬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단 자망에서 정저항 회로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저항 회로라는 거는 저희가 요 앞에서 그 역회로라는 걸 배웠잖아요. 역회로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특정 임피던스 A와 B라는 두 개의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는 거를 역회로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간의 역회로인데 그 회로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 대표적인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Z1하고 Z2하고 같이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일정한 상수가 되면은 이걸 정저항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로 보게 되면 정저항 회로의 그 티피컬 케이스를 볼 거예요. 그 전형적인 정저항 회로의 예에 대해서 볼 건데 보시게 되면 정저항 회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동점 임피던스는 기억나시죠? 구동점 임피던스는 뭐냐면 복잡한 수동 회로망에 있어요. 수동 회로망이 있는데 그 중에 임의의 점 두 개를 딱 뽑았을 때 그 임의의 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그러니까 R과 L과 C가 있는 굉장히 많은 소자가 들어있는 그런 회로에서 뽑는 점마다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그 임피던스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린데 구동점 임피던스라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싶은 두 점을 딱 뽑았을 때 그 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구동점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어떠한 주파수에서도 0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회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내부에. 그래서 R만 있는 회로처럼 외부에서 보인다. 구동점 임피던스를 봤더니 이거는 L하고 C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게 허수부가 0이 돼가지고 저항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 거를 정저항 회로라고 한다는 거죠. 어떠한 주파수에 대해서 0이라고 하게 되면 실수부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R만 있는 회로처럼 보이니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A처럼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 Z1과 R, 임피던스 Z2와 R이 이제 직병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병렬, 요게 병렬, 요게 직렬. 요 앞에서 봤던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되겠죠. L이 아니라 R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의할 거는 요게 R 있죠. 뒤에서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Z1하고 Z2는 달라요. 다른데 여기 이 회로에 속해 있는 R 두 개는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회로 B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 연결되어 있죠. 마치 얘의 역회로처럼 보여요. A의 역회로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은 이 역회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세요.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R하고 R은 동일한 값을 가져요. 1옴이면 1옴, 15옴이면 15옴, 15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달려있는 Z1하고 Z2는 다르겠죠. 달라야지만 역회로가 성립이 돼요. 세 번째 회로를 보시게 되면 R이 하나가 있고 임피던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케이스인데 얘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런 회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저거를 증명하는 거는 할 거는 아니니까 저런 회로가 있다라고 눈으로 한번 익혀둘게요. 세 번째는 그리고 정저항 회로의 예라 그래서 Z1하고 위의 회로 3개에서 Z1하고 Z2가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까 K의 제곱이라고 위에 나왔잖아요. K의 제곱. 이거를 왜 K의 제곱이고 R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뒤에 수식을 다 풀고 나서 뒤에 보게 되면 증명식에 R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요식 중요하니까 일단 눈으로 익혀주세요. 제가 뒤에 가서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회로 A를 볼게요. A. 아까 R하고 Z1이 병렬 연결돼 있고 R과 Z1이 연결돼 있고
R과 Z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그 회로 있었죠. 그거 회로를 보게 되면 그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앞에 Z1과 R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R 그 병렬 회로에 두 개가 소자 두 개가 병렬되어 있다 그러면 R과 R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합성 저항은 쭉 풀어봤더니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그 R1 R2 대신에 Z1 R을 집어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병렬 회로의 합성식은 이렇게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네, 앞에 한번 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두 번째는 Z2하고 R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Z2 더하기 R분의 Z2R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병렬 회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임피던스를 합성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식처럼 이제 풀 수 있어요. 요까지는 쉽죠? 요까지는 쉽죠? 이 임피던스 Z를 이제 분모가 다르잖아요. Z1 더하기 R하고 Z2 더하기 R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통분을 해줄 거예요. 통분을 해줄 거면은 뭐 분모는 요거 얘하고 얘를 취하면 되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쫙 풀어주면 되죠. 풀어준 다음에 R로 묶어준 거예요. R로 묶어준 거예요. 약간 산수에 친숙하신 분이면은 요 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풀어가지고 R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R, Z1, Z2 더하기 R 더하기 Z2, Z1 더하기 R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고 분모는 당연히 통분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R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임피던스가 포함된 부분하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왜? 임피던스라는 거는 주파수의 의존성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오메가를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의 관계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의 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탈 임피던스 Z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정조한 회로가 되려고 하게 되면 R만 남아야 되고 나머지는 없어져야 돼요. 아까 가르쳤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통째로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지려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 1이 돼야겠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R 곱하기 1 해가지고 R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토탈 임피던스 Z가 주파수에 무관한 정조항 회로가 되려면 R만 남고 분자 분모가 같아야 하므로 그쵸? 1이 돼야 되니까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야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그 식을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자 Z1R 더하기 Z2R 더하기 2Z1 Z2 그쵸? 분모 G1R G2R 더하기 G1 G2R 제곱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여기 공통항이 있죠? 얘하고 없어지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이 G1 G2는 G1 G2 더하기 R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G1 G2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또 똑같죠 항이. 그래서 얘를 없애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 없애주게 되면 R의 제곱은 G1 G2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봤던 거죠. Z1 곱하기 Z2는 R의 제곱이라는 걸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역회로 관계 있다 그러면은 임피던스 Z1하고 Z2가 맨 앞에서 볼 때는 저희가 K의 제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게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시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역회로를 회로 입장에서 우리가 배운 회로 입장에서 역회로를 풀어봤더니 R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K의 제곱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고 요식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Z1, Z2를 L의 임피던스, C의 임피던스, L하고 C의 임피던스일 경우에는 역회로가 성립이 된다고 증명을 했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Z1을 L의 임피던스, Z2를 C의 임피던스라고 하게 되면 정저항의 회로 조건식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G1, G2의 곱이 R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쵸? Z1하고 Z2를 곱했더니 R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Z1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L의 임피던스라고 한다는 거는 L은 그냥 소자의 값이에요, 값. Z2가 C의 임피던스를 하게 되면 C라는 회로 소자 값을 갖게 되죠. 값을 갖게 되는데 얘는 상수예요. 물질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임피던스로서 변하는 이유는 L에다가 오메가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요. C에다가 오메가를 곱했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2파이 F의 형태, 그러니까 주파수 종속적이라는 얘기죠. 주파수가 변하면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해요. L값하고 C값은 변하지 않아요. L값하고 C값은 변하지 않는데 오메가를 곱해준 임피던스는 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Z1은 J오메가 L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고 뒤에 있는 Z2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죠. 그죠? 여기 나타낸 것처럼 L은 이렇게 나타내고 L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허수축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J를 해주고 여기다가 J를 해준 거예요. J를 해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냥 C분의 L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R의 제곱이. 저항의 제곱이 C분의 L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R을 구해라. 역회로가 있어요. 역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R 값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라. R이 주어지지 않고 R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회로가 역회로가 되는 조건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역회로가 되는 조건이 얘이기 때문에 그 회로 전체가 R만 외부에서 봤을 때 구동점 임피던스 입장에서 봤을 때 R만 있는 회로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루트 C분의 L을 만족을 해야 R만 있는 회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R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중요한 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놈하고 이놈. R은 루트 LC분의 1이고 R은 루트 C분의 L이고 루트 LC분의 1이라는 게 뒤에 한번 나와요. 그거는 다른 텀인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R의 제곱은 G와 G2라는 개념하고 R은 루트 C분의 L이라는 거 두 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다르니까 예를 들던 뭐 B를 오른쪽 거를 하든 왼쪽 거를 하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게 이 세 파트로 나눠서 그죠? 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직렬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C 파트가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직렬 연결을 역회로로 바꿀 때는 병렬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 파트, B 파트, C 파트가 병렬 연결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A 파트, B 파트, C 파트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A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C.
B 파트를 보시게 되면 B하고 C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D 파트 보면 엘리먼트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A 파트는 C가 있으니까 그냥 L이 되겠죠. 그죠? 값은 그대로 바꾸면 되고, 맨 뒤에 D 파트는 L이 있으니까 얘가 그냥 C가 될 거고, 그죠? B는 두 파트가 있는데, 음, 얘가 지금 병렬 연결돼 있잖아. B만 잠깐 보게 되면 이놈하고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직렬 연결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는 요 L이 C로 바뀌는 부분이랑 요 두 번째 C가 L로 바뀌는 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모양새는 L과 C와 L이 직렬 연결된 것과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거를 좀 조금 이상하게 그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게 좀 눈에 익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노드하고 브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노드는 같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그려주신 분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 위에 L하고 C하고 있고 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C하고 L 이렇게 그려주신 분도 있고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노드하고 요 노드는 같기 때문에 얘가 그냥 연결돼 있잖아요. 커먼으로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돼 있고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같은 회로예요. 같은 회로예요. 하지만 뭐 그거는 표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드로잉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으니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가면서 우리만의 룰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는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병렬 회로로 고치는 것과 그쵸? 패러럴과 아니 그 직렬하고 병렬하고 바꾸는 것과 C하고 L 값을 바꾸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무리 복잡해도 짜게 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R과 L과 C가 있는 부하 RL, RC, RLC 회로에 전압과 전류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딴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각하고 크기 앰플리튜드라 그러죠.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R만 있는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압이 이렇게 인가되면 전류가 이렇게 인가가 돼요. 위상 차이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상 차이가 없어요. 전압과 전류는 V는 IR이라는 식에서 이 R 값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의 비가 형성이 돼요.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이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증가를 하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전압하고 전류의 비 여기에 전압하고 전류의 비는 R만 있는 회로에서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흐른다고 하게 되면 이 R의 비율에 의해서 얘가 커질 수가 있고 얘가 커질 수가 있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R이 1인 경우는 뭐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가 서로 같고 그죠?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전류가 제한되죠. R이 크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분모회가 있어서 역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R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흘러요. 이때는 전압이 크게 되죠. 그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상이기 때문에 R이 있는 경우는 동상이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 차이가 없다. 위상 차이가 없다. 크기의 비는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위상 차이가 없다.
영향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앰플리튜드는 마찬가지로 요 섹터예요. 전압하고 전류의 비, 크기.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전력으로 합성을 했을 때 전력으로 합성을 한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전압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이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삼각함수 알 필요 없는 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너스 쪽에 내려오지 않는 요런 사인파가 VI만큼 0점이 쉬프트 업된 형태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사인파가 이렇게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의 곱 VI만큼, 그러니까 이 VI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피크치. 그러니까 VI만큼 쉬프트 업 돼가지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최저점이 0으로 오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거는 L하고 C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곱이 얘까지 이렇게 그린다고 하게 되면 이거 주파수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래요. 저기 밑에 보면은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오메가 t로 바뀌어 있잖아요. 주파수가 2배로 되죠. 2배로 되는 이유는 전압이나 전류나 이렇게 한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이 한 사이클 갖는 동안에 전력은 이렇게 2사이클이 된다.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전력도 플러스가 되게 되고 전압 전류가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게 되는 그런 극성 변화를 갖게 돼요. 즉 전압이나 전류나 한 사이클 예를 들어서 60Hz다. 60Hz의 계통에서는 전력의 주파수는 120Hz가 된다. 그쵸? L이 있는 경우가 C 있는 경우에는 전압이 앞서거니 전류가 앞서거니 하기 때문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때문에 이 전력의 위치가 서로 극성이 반대로 나타내는 걸 또 알 수 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가 2배가 된다. L이 지배하는 경우랑 C가 지배하는 경우는 서로 극성이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설명드렸죠. 전력이 서플라이 쪽하고 발전을 하는 서플라이 쪽하고 로드 쪽이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고 자, R만 있는 경우는 요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랬죠. 근데 L이나 C 같은 경우는 그대로 플러스인 부분이나 마이너스인 부분이나 같은 면적을 갖는데 이 플러스인 부분에서는 서플라이 쪽에서 로드 쪽으로 전력을 보내주고 반대로 마이너스인 부분은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로드 쪽에서 서플라이 쪽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요. 근데 이 공급해주는 부분 때문에 똑같이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이 손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의 2배. 이 부분에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 이 면적만큼의 서플라이 쪽에서 가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손실로 로스로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줄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하게 되고 하여간 그래프 안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는데 전력이 플러스 값일 때는 전원에서 부하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고 전력이 마이너스 값일 때는 부하에서 전원으로 전력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어렵지 않죠? 전원이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을 뺀 값. 이 플러스 값에서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요만큼의 값. 이 나머지 값. 나머지만큼이 이제 전력으로서 이쪽으로 토탈 공급되는 건데 그거의 평균 값을 얘기를 해요. 즉 한 주기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한 주기라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동안의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은 전력을 구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죠. 그쵸. 전력이란 거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이 VI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이렇게 된다고 뭐 상함수는 몰라도 되고 결과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의 평균값 P라는 거는 그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만 평균을 구할 때는 한 주기를 적분한 다음에 한 주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면적을 그 구간엔 2파이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하게 되면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죠. 똑같이 되게 되는데 얘는 상수니까 적분항에서 상수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VI는 앞에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 예, 굳이 여러분이 미적분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요 부분이 1이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VI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시료치예요. 이거는 시료치 RMS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 그대로 전력 P가 되죠. 대문자인 이유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쟤는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 직류 얘기할 때 직류처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평균 전력은 에버리지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와트를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전력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와트도 사용을 하게 되고 VAR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VA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요. 종류에 따라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뭐 이런 거 나누게 되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평균 전력이라는 거는 단위로 와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을 빼준 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실제로 저항 R에서 소모되는 부분이에요. R에서 소모되는 부분이에요. 저항 R에서. L이나 C에 의한 거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고 I 스퀘어 R의 형태나 빛의 형태로 좀 물리학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빛은 뺍시다. 빛은 빼고 열 형태로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항 부하인 경우에는 전력 VI, 순시 전력은 플러스의 면적만 존재한다. 그리고 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VI를 모두 요런 열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소모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열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류에 의해서 각종 일은 이 평균 전력이 하는 일이에요. 교류 전력에서 하는 일은 모두 평균 전력에서 하는 일이다. 교류 전력 또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력이야. 그러면은 평균 전력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L 있는 경우 했죠? R하고 L의 경우를 했어요. L 잠깐 보게 되면 L 부하인 경우는 아까 R과 달리 이렇게 부하에 L이 있어요. 인덕턴스 L이 있고 제가 L이라고 표시되는 게 그 부하라는 뜻의 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덕턴스의 단위가 L이라는 게 있죠.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로드의 종류에는 L과 C와 R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L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은 로드가 L인 로드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전압 V를 인가를 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볼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L부하인 경우에 전압 V를 여기 인가되는 전압 V를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 전압을 인가를 했다. 아까 아래서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지니까 I는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90도 뒤지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얘하고 얘를 곱해줘도 관계없어요. 근데 식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단순하게 상학함수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서
이놈하고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vi sin 2 오메가 t.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가를 한 거는 오메가 t를 인가를 하고 오메가 t를 인가를 했는데 실제로 전력을 구해보니 전력은 2 오메가를 갖게 된다. 2배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한 주기를 전력을 한 주기로 적분한 다음에 이 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극성만 가지고 계략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네,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2번 변한다. 극성이 2번 변한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 부하인 경우에는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때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자기 에너지를 축적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 전원으로 반환하는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전력은 0이 되고 전력 소비가 없어요. 왜? R이 없으니까 전력 소비가 없죠. 자, C는 그대로 반대예요. C에다가 부하를 이번에는 L이 아니라 C를 걸어요. C를 걸고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 V를 인가로 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를 텐데 이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전 용량 C인 부하에다가 전압을 걸 거예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죠. 이때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C는. 네, 벡터도 안 그릴게요. 이때 I는 90도 앞서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90이 되죠. 플러스 90이 되죠. 전력을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그냥 이놈하고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항이 있어가지고 전개해야 되잖아요. 사인 안에 사인 그래프 안에 저런 식으로 수식이 또 있게 되면 좀 불편해가지고 얘를 변환시켜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얘하고 곱할 거예요.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은 인덕턴스 부하의 경우와 같죠.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요. 왜? 하나는 전압이 앞서고 하나는 전류가 앞서는데 걔를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L인 경우는 아까 이렇게 나왔었는데 C인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C의 전력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평균 전력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한 주기가 요까지인데 요까지 안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없죠. 마찬가지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그 전자가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전자가 이쪽이 마이너스에 전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룰루랄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에 막 쌓여요. 전자가 쌓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플러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기만 하고 얘네들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에너지 형태로 소모가 되지 않는데 이쪽 마이너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극성이 바뀌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놈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도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자나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지 얘네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죠? 네, 쉬울 것 같아요.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정전 에너지를 축적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전원으로 반환하는 똑같죠. L하고. 자, 이제 일반적인 부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부하는 이 세상에 R만 있는 회로나 L만 있는 회로나 C만 있는 회로는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한 형태의 부하는 없어요.
회로 자체가 R과 L과 C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부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을 하자. 유도성이라는 거는 인덕티브죠. 인덕티브 때문에 L이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부하를 L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하의 95%는 다 L이 지배를 해요. C보다 L 값이 크기 때문에. R하고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예, R은 당연히 뭐 존재를 할 거고 뭐 도선이 됐던 전구가 됐던 전력을 소모하는 게 우리가 전력을 만드는 이유니까 그 전력을 소모하기 위해서 R은 분명히 있고 그 회로에는 분명히 L이나 C에 의한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커요.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C를 넣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 회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L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때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R과 L과 C가 있어요. 회로에는. 근데 이게 오메가 L이고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될 텐데 이 값이 크단 말이에요. 이 값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요 밖에 전압을 인가를 하는 데서 보게 되면 C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R이 있고 L이 있어요. 요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V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얘가 5고 R이 5고 오메가 L이 10이고 오메가 C가 1오음이다. 크기가. 그죠? 단위는 저항 로드 성분이 다 오음이 되겠죠?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R이 5오음이 있고 L이 9오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 1만큼 여기서 상쇄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일반적인 부하를 유도성이라고 가정한다는 거는 이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전압을 루트 2의 V 사인 오메가 t 똑같죠?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텐데 이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R만 있는 회로 받고 L만 있는 회로 받고 C만 있는 회로를 받는데 R과 L이 도미네이트 되어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다르게 보이겠죠. 다르게 보이겠죠. 전류가 뒤지죠. 왜? L이 있는 회로니까. 자, L만 있는 회로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얘가 90도일 텐데, 그죠? R하고 L이 있는 경우는 R이 있는 회로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동상이잖아요. 벡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얘하고 서로 짬을 했기 때문에 그 R과 오메가 L의 비율에 따라서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거예요. R만 있는 회로가 0도고 L만 있는 회로가 90도이기 때문에 회로에 둘 다 있으면 이 중간에 어디 위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벡터도가 I가 있고 V가 있고 이 각도는 0에서부터 90도 사이를 갖는 그런 벡터도가 되겠죠. 벡터도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전류가 세타만큼 뒤져요. 요 값이죠, 요 값. 여기 세타만큼 뒤지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I가 세타만큼 뒤진다는 얘기예요.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P를 구할 때 순시전류 구하기 위해서 전압과 전류의 곱을 활용을 할 텐데 전압은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고 전류는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으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죠. 변환식이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바로 곱하게 되면 얘 2 나오고 전압 전류 써주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렇게 되죠. 요까진 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식에 의해서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는 식이 된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
네, 결과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일단 기억을 해 둡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평균 전력 P는 똑같이 전력 P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한 다음에 이 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를 P 대신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를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2분의 1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VI 코사인 세타라는 게 나와요. VI라는 거는 상수라 또 앞으로 빼주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 얘를 적분해서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만 남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는데 이 식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별 5개. 식 4.6은 제가 우리 교재에서 저 그냥 5개는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라고 하는 것 중에 VI 코사인 세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앞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거니까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P는 VI 코사인 세타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성질이 어떠며 식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4.6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저항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고 VI만큼 쉬프트 업된 거라 그랬잖아요. L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얘 중간쯤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하방도 존재를 하면서 위쪽이 면적이 넓은 그런 형태가 오게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까 0점은 L이 있는 경우는 0점이 0이었고 R이 있는 경우는 0점이 VI였잖아요. 자, 0인 상태하고 VI인 상태하고 중간에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R과 L의 오메가 L의 B 오메가 L의 B 얘는 R이 R만 있는 회로고 얘는 L만 있는 회로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한다 그러게 되면 R 성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성질이 높아지는 성질이 강해질 거고 오메가 L이 크면 클수록 0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질 거예요. 그죠? 만약에 R과 오메가 L이 50대 50이라 그러면은 여기 VI의 절반만큼 위치에 이렇게 오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런 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그래프가 유도부하의 전력 그래프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균 전력은 평균 전력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0점이 얼마큼 시프트 업 됐는지를 의미하는 게 그 VI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에서부터 1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0이다. 그러면 이 값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R만 있는 회로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L만 있는 회로처럼. 왜? 90도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그쵸? 그쵸?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정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유도성 부하인 경우에는 특성을 한번 볼게요. 말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순시 전력이 플러스일 때 전원에서 VI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2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의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그리고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만큼이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VI 코사인 2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만큼을 자기 에너지로 부하 인덕턴스에 축적을 했다가 순시 전력이 마이너스 부하일 때 전원으로 변환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두 개의 텀으로 나눠 볼 거예요. 얘를 풀어보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라는 놈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그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vi의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는 두 개의 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R에 의해서 저항 R에 의해서 아니 그 그래프가 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 전력의 R에 의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평균 전력을 나타내는 그런 항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실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요만큼 쉬프트 업이 된 상태에서 요게 vi 코사인 세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류분만큼 쉬프트 업된 양을 얘기를 해요. 쉬프트 업된 양이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면적이 같으니까 얘가 평균 전력의 양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의 양인데다가 요거처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요런 사인파가 실린 거죠. 두 개의 그래프가 실린 거예요. 하나는 앞에 있는 P 전력 그래프인데 얘가 0이라고 하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만큼 시프트 업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0인데 그쵸, 극성이 반대로 됐네. 하여간 vi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만큼 가지는 이 그래프 두 개가 실려가지고 얘하고 더해져가지고 얘가 되는 거죠. 얘하고 더해져가지고 순시 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순시 전력을 두 개로 나눠서 평균 전력이랑 요 왔다 갔다 하는 전력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전력만큼을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R,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L에서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L에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L의 특성을 갖게 되죠. 자기 에너지로 부하의 인덕터스에 축척이 됐다가 극성이 바뀌게 되면 순시 전력이 마이너스로 변해서 전원으로 반환하는 그런 L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전력을 소비하는 R의 특성을 갖는 텀하고 전력을 파워를 줬다 뺐다 하는 L, 이 두 가지의 텀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위에 vi 코사인 세타로부터 시료값으로 표시한 전압과 전류의 벡터 vi의 위상차 세타를 곱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위상차의 여현성분이라 그랬어요. 여현성분. 이거를 곱하게 되면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즉 동상과 성분의 전압과 전류의 곱시 교류 회로의 평균 전력이 된다. 이게 여현성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있어요. C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제가 여지껏 표시를 할 때는 전류가 있고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성분 A하고 뒤에 있는 성분 B를 두 개를 나누게 되면 A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하고 이게 R에 의해서 소모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A 파트는 R에 의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부분이에요. 이 벡터를 둘로 나눌 거예요. I 벡터를 둘로 나누게 되면 전압과 전류가 서로 동상인 요런 놈하고 90도 이상차를 갖게 되는 요런 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 I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I 벡터의 성분 중에서 전압과 동상인, 전압하고 요거하고 동상인 거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나와요. 그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전압 I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즉 V I 코사인 세타만큼 소모되는 부분이 이 전류의 이 벡터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저 A 파트가 되겠죠. B 파트는 전력을 뺐다 줬다 뺐다 줬다 그랬으니까는 허수부축에 있겠죠, 여기에. 그쵸? 그러면 이게 I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해 가세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I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요 벡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전압하고 전류가 90도 이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L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고, 아까 위에 순시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그 전력에 해당이 돼요. 그 전력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설명 제가 지금 했던 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VI 코사인 세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가? P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임팩트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띄어가지고 이거 역률이라고 해요. 역률. 파워 팩터. 그냥 PF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다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전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세 가지가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유효전력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력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전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너레이터에서 서플라이 쪽에서 집에 있는 로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내가 석탄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이 힘만큼 여기다가 리소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력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 10만큼의 전력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저항 성분도 있을 것이고 L 성분도 있을 것이고 C 성분도 있을 것인데, 여기 회로를 지나가면서 R에 의해서 실제로 소비된 I 스퀘어 R의 형태로 실제로 소비된 그런 전력, 실제로 에너지로 소비된 전력을 유효전력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무효전력은 뭐냐?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처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 소모하지 않고, 제너레이터 쪽에서 이만큼 발생을 시켰는데, 그 값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그 회로를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무효전력. 효력이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하고 유효전력 두 개를 합성한 게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내가 10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효율이 좋아서 R에 의해서 9만큼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기서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상전력은 10만큼 전력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10만큼의 전력을 받아요. 그 유효전력은 9만큼 올 거고, 피상전력은 그 나머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쵸? 나머지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개념은 그래요. 피상전력만큼 전력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에너지의 형태로서 소모되게 되면은 그만큼의 비율이 유효전력이고,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을 무효전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공급됐는데 얘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피상전력을 10만큼 공급을 했는데 유효전력에서 9만큼 썼다고
무효전력에서 1만큼 소모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즉 산술적으로 피상전력은 유효 더하기 무효가 아니다. 벡터예요, 벡터. 이거는 성립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피상전력이 10만큼 공급됐는데 유효전력이 그쵸. 다시 해야겠다. 유효전력이 9만큼 사용을 하게 되고 무효전력을 만약에 이만큼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벡터 합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은 9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죠? 어쨌든지 간에 이건 벡터예요. 이건 벡터예요, 벡터. 벡터이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